안녕하세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사전에선 기적이란 단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겐 바로 그런 기적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한 기적 속에 살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꽤 험난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저는 위아래로 남자 형제를 하나씩 둔 삼남매 중 둘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꼼장어 장사라며 우리를 키워주셨죠.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해하며 커서는 가게일도 많이 도우며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런 우리들과 달리 장남인 오빤 어릴 적부터 엄청난 사고뭉치였어요. 엄마, 일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오빠 또 경찰서 가 있대요. 어디서 돈을 훔쳤다나 봐요. 오빤 학창 시절부터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여럿이서 동급생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지역 불량배들과 떼거지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식당 물건을 절도하는 등 정말 무서운 사고란 사고는 다쳤었죠. 심지어 오빤 소년원도 다녀왔었어요. 그런 오빠로 인해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훔친 차로 음주운전을 해? 우린 이번에 합의금 절대 못 내준다. 우린 너 하나 사람 만들어 보자고 화도 내고 매도 들어보고 울며 불며 애원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어. 제발 인간 좀 되라는 마음으로 네가 싹싹 빌 때마다 합의금도 다 내줬고. 근데 더는 안 돼. 다른 사람 다치게 만드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넌 차라리 감옥에서 썩는 게 이 세상을 위한 일이야. 우린 이제 너 사람 만드는 거 포기했어.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런 오빠를 사람 만들어 보고자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답니다. 저와 동생도 그런 부모님을 도와 어떻게든 오빠를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오빠 날이 갈수록 더 인면수심한 되어갈 뿐이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오빠 인연을 끊었고 오빤 감옥에 가게 됐죠. 그때 부모님은 저와 동행해 피해자를 찾아가 치료비를 전부 내주셨는데요. 이건 합의금이 아닌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마땅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절대 선처해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식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빤 그걸 알곤 출소 후 집에 찾아와 아주 난동을 피웠었죠. 부모란 사람들이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고 부탁을 해? 내가 당신들 가만둘 줄 알아? 야, 강민구, 이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자식아. 당장 그거 안 나? 어디서 감히 아빠 명사를 잡아? 엄마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고. 이미 너 같은 거 우리 가족도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 또 얼씬거렸다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와 동생은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집어들고 오빠와 맞섰습니다. 부모님을 지키려고요. 특히 오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키도 등치도 컸던 동생은 자라면서 각종 스포츠와 무술로 몸을 단련했던 터라 오빤 동생을 이길 수 없었죠. 자기 형에게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동생은 일부러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원래 비겁한 인간일수록 강약 약강 아니겠습니까? 오빤 결국 쌍욕을 하고 나가더니 다행히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부모님은 한탄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셨지만 냉정하게 오빠를 끊어내셨고요. 저와 남동생도 감히 부모님께 손까지 대려고 한 오빠를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기에 오빠라는 사람은 아예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살고 있어요. 오빠라는 존재는 제 동생을 강해지게 만들었듯 제겐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괜히 제 가족이 세상에 남긴 상처를 저라도 조금은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전공을 살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양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와 후원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베풀며 살았고요. 인숙이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비록 그런 가족을 뒀더라도 모두가 인숙이 너처럼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늘 제 가치를 높게 이야기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선량했던 남편이 더 멋진 사람으로 보였는데 말이죠. 그런 남편은 딱 자신처럼 착하고 의로운 남동생을 한 명 두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연년생이었는데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아 그런지 2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척 우애가 두터웠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이도 나도 언성 높이기보단 양보하고 그러려니 하는 성격이라 싸울 일이 거의 없었지 뭐. 그리고 이 녀석이 천성적으로 워낙 착해. 다른 애들은 형한테 그렇게 대든다는데 얘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형, 형이다 맞아. 이러면서 날 졸졸 쫓아다니더라고. 연애 시절 시동생을 소개받았을 때부터 남달라 보이는 2사람의 우애가 참 부러웠어요. 저도 남동생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된 오빠가 문득 떠올랐던 거죠. 시아버지와 시모는 시동생과 달리 결혼할 때가 돼서야 처음 뵀었는데요. 두 분은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셨기에 시모는 많이 젊은 편이셨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낳았을 때가 22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평생 페인트공 일을 하며 가족들을 건사하신 성실한 분이었죠. 그런데 결혼 전엔 잘 몰랐건만 결혼 후에 보니 자꾸 시모가 시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군요. 당신, 내가 싱크대 좀 박박 잘 닦아놓으라고 했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아, 그래? 닦는다고 닦았는데 이따가 다시 확인할게. 에휴, 뭐 하나 부탁하면 마음에 들게 하는 법이 없지, 없어. 이따가 내가 다시 확인할 거야. 여보, 나 커피 좀 한 잔 타다 줘. 아이, 또 저번처럼 물량 조절 제대로 못하기만 해. 부부끼리 서로 이것저것 부탁하고 해줄 수 있다지만 저도 옆에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모습이 말이죠. 남편과 시동생은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며 자신들이 대신 일어서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진 괜찮다고 웃으며 2사람을 말리셨어요. 내가 하면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 집에 가서나 열심히 돌아다녀.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진 아주 예전 자신보다 많이 어렸던 시모를 데려온 걸 내심 미안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모에게 주로 져주고 참아주셨던 게 지금껏 이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진 계속 참는 게 버릇이 되고 어머니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신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기도 했고 우리도 아버지 닮아서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우리 집 대장은 어머니셨어. 뭐 도를 지나칠 땐 우리도 말리긴 하는데 장본이 있는 아버지가 참고 사시니까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한편 제가 결혼한 이듬해 시동생 또한 간호사로 일하던 동서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동선 결혼 전부터도 아는 사이였어요. 우리 둘 다 연애를 오래 했었기에 연애 시절부터 이미 4시에 한 번씩 만나 밥도 먹고 놀러도 다녔었거든요. 동선 가끔 의료봉사도 다니고 늘 상냥하던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진짜 가족이 된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저와 동서에게 자꾸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 하나였던 1년 동안엔 조금 그런 면모가 있긴 했어도 심하진 않았는데요. 동서가 들어온 뒤론 자꾸만 시모가 저희를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니들 같은 며느리라고 모여서 괜히 치목질 같은 거 할 생각 마라. 며느리 시댁에 왔으면 그냥 쇼신하게 일하고 시부모 봉양하다 돌아가야 하는 거야. 나 땐 우리 시부모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일만 했어. 근데 어디서 며느리들이 감히 시댁에 와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 당신, 우리 아버지 얼굴은 일찍 돌아가셔서 본 적도 없잖아. 우리 어머니도
당신 얼굴 딱 3번 보곤 거의 우리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왜 넋지야? 며느리들이 우리 가족 되려고 시집 와줬지. 종으로 부려지려고 온 줄 알아? 왜 괜히 심술이야?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좀 쥐잡듯이 잡는 거야 괜찮지만 며느리까지 못 살게 구는 건 못 봐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애틋하고 고마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괜히 뭐라고 하지 말어. 놀랍게도 시아버진 그런 시모를 꾸짖으시더군요. 평소에 늘 웃고 시모에게 져주시던 분이 말이죠. 시아버진 그렇게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확실히 할 줄도 아는 강단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는지 시모는 더 보란 듯이 우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죠. 이걸 전이라고 붙였니? 달걀이 너무 많이 묻었잖아. 아유, 기집 애들이 시시콜콜 떠들기만 바빠선 한심하다 한심해. 이상하다. 어머님이 붙이신 거랑 똑같이 하려고 동서도 저도 노력한 건데요. 많이 다른가요? 이것 보세요. 똑같은데요. 집에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설거지는 찬물로 해라. 고무장갑도 다 구멍 났으니까 맨손으로. 안 그래도 찬물만 나와서 보일러를 살펴봤는데요. 그냥 온수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켰어요, 어머님. 그리고 고무장갑 다 구멍 났다고 저랑 동서 힘들다고 지금 남편이랑 서방님이 대신 설거지 해주고 있어요. 저랑 동선 지금 나가서 고무장갑 좀 사오려고요. 온갖 억지의 트집에 시모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마다 동서도 저도 기지를 발휘해 대충 넘겼고 시모를 제외한 남편과 시동생, 시아버지까지 저희 편을 들어주었으니 그나마 괜찮긴 했지만요. 심지어 시모는 제가 아들 같다를 동서가 아들 낳았을 땐 일부러 몸도 다푼 우릴 찾아와 밥상까지 얻어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야 어머니가 저랑 성민이한테 대장이셨죠. 어머니가 절 편하게 부려먹고 저희한테 용돈도 실컷 요구하셨다고 해도 절 낳아준 어머니니까 우린 아무 소리 않고 다 따라드렸던 거예요. 근데요, 저희도 가정을 꾸린 이상 이제 저희 일순인 각자 자기 집사람이에요. 그런 저희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건 이젠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와 동서가 나서기도 전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가정을 꾸린 이상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며 시모를 막아줬거든요. 결혼 전엔 늘 자신에게 고분고분했던 자식들이 며느리들의 편이 되니 시모는 우리를 더 못마땅해 했던 거죠. 그래도 동서와 제가 꾸준히 시댁을 찾아간 건 첫 번째는 시모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곤란하지? 그래도 며느리 돌이 하겠다고 꼬박꼬박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자, 이건 영민이랑 성민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거라. 내가 직접 사다 주고 싶었는데 난 딸이 없어 봐서 젊은 처자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때론 저희 친정 아빠들보다도 더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었어요. 또 어느 날엔 저와 마트에 다녀오던 시아버진 발목을 크게 삔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시기도 했었죠. 별일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난 큰애니가 하도 나 죽네. 너무 아프네 하면서 엉엉 울길래 뼈라도 부러진 줄 알았지. 당시 시아버지가 아직 60대셨다고 한들 애 둘 낳은 살도 다 안 빠졌던 며느리를 얻고 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다던 시아버진 그 뒤 허리가 아파 이틀을 앓아놓으셨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던 일화였죠. 그런데 그런 시아버진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어요. 당시 시아버진 조금씩 살이 빠지고 마른 기침이 잦으셨는데요. 저희 두 형제 부분 상의 끝에 시아버지께 종합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아버지만 시켜드릴 수는 없어 시모도 함께 말이죠.
그전부터 검사를 받아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시아버진 페인트 공들의 고질병이라며 흘려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간호사인 동서가 건강을 결코 우습게 봐선 안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끝에 시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 검진 말고 종합 건강 검진인가 그건 비싸잖아. 시아버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거절을 하신 거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진 자신의 건강을 몰라도 너무 모르셨던 겁니다. 시아버진 별다른 이상이 없던 시모와 달리 이미 폐암 말기에 접어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말로만 효도한다고 했지. 정작 아버지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우리 네 사람은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시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된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흐느끼던 이유가 달랐죠. 아휴, 내 팔자야. 내 나이 겨우 61인데 벌써부터 과부되게 생겼네. 시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데 자기 앞날만 걱정하는 시모가 도저히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건 남편도 시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죠. 그래도 크게 낙담한 시아버지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땐 우리 모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진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은 불가할지언정 가능한 치료라도 받아보기로 하신 거죠. 저와 남편은 시동생 내외와 번갈아 가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시댁도 자주 찾아갔는데요. 그때마다 시모는 외출 중이거나 집에 있었어도 시아버지께 관심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프신데 아무 신경도 안 쓰실 수가 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나 시동생이 화를 내도 시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치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뒤 하루는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때 시모의 말을 듣고 전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해, 내가 거두절미하고 볼로만 딱 얘기하마. 네가 맏며느리니까 이제부터 네 시애비 네가 모셔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네 시애비를 보살폈으니까 이젠 공동 부담하자 이 말이야. 네? 아니 어머님, 제가 모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지금 암투병 중인 아버님을 어머님은 모른 척 하시겠다 이건가요? 그럼 좀 안 돼? 네 시애비가 너랑 작은 애 얼마나 감싸고 돌았니? 사람 원래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 양반이 그동안 니들 말고 내 편을 들었어 봐라. 말년에 마누라한테 이렇게 외면받았겠니? 나도 마누라보다 며느리들이 더 예쁘다고 성화했던 그 양반 병수발까지 하기 싫다. 그러니까 예쁨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지. 난 40년 동안 그 양반 밥 차려주고 빨래준 것만 해도 할 도린 다 했다. 시모는 시아버지를 제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시아버님 모시는 거요? 당연히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만이라도 모셔오는 일을 남편과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맞벌이 중이라고 한들 시댁에 그냥 방치되어 계신 것보단 모셔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께선 긴 투병으로 이미 두 동생을 떠나보내신 기억 때문에 절대 병원에 입원해서 여생을 보내는 것만은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기가 힘들어 차선으로 저희 집으로 모시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시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닌 시아버지를 마치 짐짝 취급했던 시모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뻔뻔한 시모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돌이요? 아버님 평생 페인트 냄새 맡아가면서 가족 건사하다가 이런 병에 걸리셨는데 어머님은 마치 남일인 듯 말씀하시네요. 아버님이 괜히 며느리들 편을 드셨나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 부당하게 며느리들 대하시니까 아버님도 저희 편을 들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살림도 힘든 일이라지만 어머님 그동안 아버님이 벌어오신 돈으로 사치 많이 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장롱에 있는 그 명품 옷들, 가방들 다 누구 덕에 장만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한테 어머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
너 성인군자 납시었다.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고 가족 건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 네 시애비 모시기 싫다 이거야 지금? 아니요. 당연히 제가 모실 건데요. 그런데 그건 확실히 아세요, 어머님. 사람 아플 때 외면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을 함부로 여긴 대가는 평생에 걸쳐서 치러야 한다는 걸요. 전 화가 나서 시모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애미야, 영민아, 미안한데 나 여기서 좀 있어도 되겠니? 아버님, 세상에 비 맞으셨어요? 우산도 제대로 안 쓰신 거예요? 아직도 전 잊지 못합니다. 비가 많이도 왔던 그날 짐가방 하나를 들고 침울한 표정으로 혼자 저희 집 앞에 서 계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을요. 놀라서 얼른 짐가방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모시니 시아버진 눈물만 연신 흘리셨죠. 아버님, 설마 어머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바로 쫓아내신 거예요? 그 옆엔 내가 나랑 못 살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나도 더는 그 옆엔 내랑 살기 싫어서 그냥 짐 싸들고 여기로 왔다.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게 무슨 폐예요. 당연히 가실 곳 없으면 자식 집으로 오셔야죠. 어떻게 어머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안 그래도 아버님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이미 방도 다 마련해 놨어요. 아무 걱정 말고 저희 집에 계세요. 이제 제가 아버님 끝까지 모실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가여워 시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남편은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사람이냐며 난리를 쳤죠. 소식을 듣고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온 동서와 시동생도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이후 우리 네 사람은 힘을 합쳐 시아버지를 케어하고 보살펴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니 전보다 시아버지를 더 살뜰히 챙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우린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죠. 기적이란 분명 있다고 믿으면서요. 동선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시한부 선고받은 분 중엔 3, 4년 정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밝은 생각만 하세요. 간호사인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우들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시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시아버지 몸 상태에 맞춰 병원 진료 예약을 조정하고 필요한 일정을 제때 챙겨드렸죠. 또 지자체나 병원의 상담 창구에 문의해 방문 진료, 간병 지원, 복지 상담 같은 외부 서비스도 가능한 건 전부 연계했어요. 그땐 정말 제 직업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전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매일 시아버지의 일상을 간단히 기록하며 그날그날 기분과 식사, 컨디션을 살폈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던 노래나 TV 프로그램을 다시 틀어드리며 심리 안정을 도왔고 한 번씩 복지센터에 모시고 나가 미술 심리 치료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도 했죠. 아버님이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게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욕이 곧 면역력이니까요. 또 간호사였던 동서도 자신의 능력과 시아버지를 돌봐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 아버님 오늘 식사량은 어떻게 되셨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동서는 시동생과 함께 정말 저희 집에 자주 들려 시아버지 복약 상태나 통증 반응, 식사량과 수면 상태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재택 치료가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슈퍼우먼들이었네. 정말 고마워 여보. 재수 씨 정말 감사해요. 남편과 시동생도 물론 자식으로서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동서에게도 정말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에
시아버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익숙한 집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안정된 일상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 안부를 물어오질 않더군요. 저희도 시모에게 화가 나 딱히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딱 한 번 우린 바빴던 시동생을 빼고 남편과 저 동서 셋이 더 필요했던 시아버지 짐을 싸러 시댁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동서가 제게 이런 말을 속삭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좀 수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아버님 내쫓은 것도 그렇고 연락도 아예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얼굴에 갑자기 시술도 좀 하신 것 같고 슬쩍 통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피부과에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형님은 안 그러세요? 그동안엔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동시에 가족들의 보살핌에도 계속 쓸쓸하고 힘없어 보이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 시아버지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사 상의 끝에 남편과 시동생에겐 우선 말하지 않고 시모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뒤를 밟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형님, 설마 했는데 저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자신과 동년배로 보이는 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저와 동서가 딱히 뭘 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린 시댁 근처에서 시댁 앞을 살피고 있었는데 시모가 마침 그 남자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서 진한 스킨십까지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우선 사진으로 남겨뒀는데 정말 더러워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집에 들어가신 거 다 봤어요. 빨리 문 여세요. 너, 너희가 여기는 어쩐 일이니? 난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방금 저희가 다 봤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집에 웬 남자랑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저기 있네요. 동서, 얼른 저 남자 사진 제대로 다시 찍어. 우린 바로 쫓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려던 시모를 밀치고 들어가 그 남자의 사진을 마구 찍어댔어요. 으, 이 여자들 다 뭐야? 너무 놀랐는지 그 남잔 얼굴 가리기에 급급하다 저와 동서를 팍 밀치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우선 사진을 찍어뒀으니 저와 동서는 시모에게 항의를 퍼부었어요. 대체 저 남자 뭐예요?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려고 아버님을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입이 있으시면 말 좀 해보세요. 그래,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양반은 저 세상 가더라도 난 내 인생 살아야지. 이 나이에 벌써부터 과부되게 생겼는데 그럼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다 처량한 신세 되라고? 그래서 나도 내 살 길 찾은 거야. 남자가 없으면 인생이 뭐 끝장나기라도 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그새 남자를 집에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평생 암에 걸릴 정도로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요. 어머님이 사람이세요? 이거 아버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냐고요? 니들은 예전부터 니들만 효분하셨지? 니들도 한번 내 입장 돼봐라. 그때도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양반도 알아. 알아서 이 집 나간 거야. 그날도 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들켜가지고 대판 싸고 나간 거라고. 뭐, 뭐라고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시는데도 그렇게 지금 당당하신 거예요? 알면 뭐? 나 이렇게 일찍 두고 그딴 병에 걸려서 가버릴 그 양반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모는 말기암에 걸린 시아버지를 보살필 생각도 않고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뒤에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던 날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고요. 너무 서럽고 쓸쓸해 보였던 그날의 시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니 정말 분노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어머님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요.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인생만 걱정하기 바쁜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 인생에 딱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보다 쓸쓸하고 처량한 결말을 맞는 법이에요. 두고 보세요. 우린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께 배운 거 딱 하나뿐이네요. 우린 절대 저런 아내,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거요. 어머님은 여태 제가 본 여자,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 분이에요. 아버님 가슴에 큰 상처 준 일,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치모에게 그렇게 울분을 토해낸 뒤, 저와 동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시동생을 저희 집으로 불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린 그 엄청난 진실을 폭로했죠. 당연히 남편과 시동생은 뒤로 넘어갈 때 경악하다 이내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숨길래야 숨겨질 일도 아니었구나. 아버지, 그 무거운 일을 왜 혼자만 떠안고 계셨어요? 적어도 저희한테 말은 하셨어야죠. 그럼 아버지 혼자만 힘들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더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인간적인 여편네였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여자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게 말이야. 시아버진 이미 시모와 그 남자가 어떻게 만난 사이였는지도 다 알고 계시더군요. 그 둘은 시모가 얼마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던 댄스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남자였고요.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너무 창피했다던 시아버지의 눈물이 얼마나 가엾고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아버님 탓도 아닌데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창피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버님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오셨어요. 잘못된 건 다 어머님이에요. 그 뒤 남편과 시동생은 수소문 끝에 시모가 나가던 댄스 동호회 모임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우리 셋은 모두 그 장소로 쳐들어갔어요. 뻔뻔하게도 아직도 시모와 그놈은 그곳에 찰싹 붙어서 끈적한 탱고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를 보곤 시겁해서 바로 떨어져 버렸죠. 뭐야? 니들이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왜요? 그래도 자식들 보여주긴 부끄러우세요? 저랑 성민이는요, 아무리 어머니가 우리를 들들 볶았다고 한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의리와 양심이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더 못한 분이었네요. 우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어?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흰 여긴 이 박문혜 씨 아들 며느리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저기 저놈이 말기암 선고받은 저희 아버지 보란 듯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께선 건전한 취미 생활을 위해 이곳에 모여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런 여러분의 동호회에 저런 미꾸라지 같은 불순한 사람들이 물을 흐려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형 말이 100번 옳습니다. 부디 저둘 모두 쫓아내버리시고 다른 동호회에도 아는 분이 있다면 소문 좀 쫙 퍼뜨려 주세요. 두 번 다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요. 남편과 시동생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던 시모와 상간남을 손가락질하며 개망신을 줬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부탁한 대로 시모와 상간남이 시댁 문 앞에서 진하게 스킨십하던 사진 출력물을 마구 뿌려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오죽 화가 나고 치가 떨렸으면 그 두 사람이 그런 부탁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그 뒤 듣기론 당연히 시모와 그 남잔 동호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창피해서 먼저 동호회를 그만둔 거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은 시아버지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돕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린 시아버지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투병 중인 시아버지께 그럴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목숨이 버텨주는 한
이혼 소송을 끝까지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집에 있는 동안 혼자 정말 많이 생각했다. 처음엔 그래도 나랑 애들 낳고 40년을 산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참자 싶었다. 그런데 나와 가족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애미 너랑 작은 애가 날 위해 헌신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구나. 너희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는데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더라고. 그 옆에는 평생 날 자기 발밑으로만 봤던 거지. 날 진짜 가족으론 생각지 않았던 게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씁쓸해 보여 전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아버진 다른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죠. 난 평생 애들 엄마에게 물질적으로도 가슴으로도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 그런 날 처참하게 버린 그 여편 네에게 내가 눈을 감아서까지 내 마누라 자리를 차지하게 두고 싶지 않구나. 내 유산도 내 목숨이 버텨주는 한 끝까지 이혼에 성공해서 그 여편 네에게 한 푼도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유산은 다 너희들 넷에게만 나눠줄 거야. 그러니 애미야, 내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날 좀 도와다오. 자꾸 해주는 것도 없이 짐만 돼서 미안하구나. 짐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이럴 때 편하게 기대라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남편, 그리고 서방님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에 저랑 동서가 지금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버님은 충분히 효도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시아버진 이 이혼 소송을 끝내기 전까진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더군요. 그 뒤로 그렇게 싫어하시던 입원까지 해서 더욱 건강 회복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우리 두 형제 부부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시아버지 이혼 소송을 도왔습니다. 시모는 이미 그 남자에게 뻥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지 팔자가 꼬일 것 같자 시모를 바로 버려버린 거죠. 사람 창피하게 만들어서 댄스 모임에도 못 나가게 하고 처량한 실현녀까지 만들었으면 됐지. 뭐 이혼 소송? 내가 그 양반한테 해먹인 밥이 몇 낀데 난 억울해서 절대 못한다. 그 양반 눈 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까지 아주 다 받아낼 거야. 그런 아버지 덕에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 밥은 몇 끼인지부터 세어보시죠. 어차피 어머니한테 불리한 거 추하게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놓아주세요. 시모는 한 번은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 자신과 맞닥뜨린 우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단호하고 싸늘하게 시모를 돌려보냈죠. 이후 시모도 어찌저찌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했지만 애초부터 시모가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린 시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말기암에 걸린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아내 손을 어떤 법정에서 들어줬겠습니까? 결국 시모는 시아버지께 이혼당했고 시모와 상간남은 시아버지께 위자료까지 전부 토해내야 했어요. 당연히 평생 자기 손을 일한 적 한 번 없었고 검소했던 시아버지와 달리 사치도 많이 했던 시모가 가져갈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무사히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긴 법정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버텨주신 시아버지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난 지 지금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진 아직까지 무사하게 살아계시고요. 심지어 전보다 건강이 더 회복되신 상태랍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정성과 살겠다는 시아버지 의지가 정말 기적을 일으킨 거죠. 시아버진 옆에서 속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 없어진 덕분인 것 같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긴장을 놓으면 안 되기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시아버지의 건강을 더 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편 시모는 지금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 외롭게 살고 있다더군요. 올해 설에 시모는 뻔뻔하게도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누구지? 성민이나 아버진 집 비밀번호 다 알고 있을 테고 내가 가볼게. 그때 시아버진 잠시 시동생 네와 함께 슈퍼에 다녀올 겸 겸사겸사 산책을 나가신 상태였어요. 저희 애들과 시동생네 아이도 다 함께요. 그래서 집엔 아침 먹은 뒷정리 중이던 저와 남편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확 굳더니 이내 말없이 현관문을 열러 나가지 않겠어요? 누군데 표정이 그렇게 굳었어? 저는 의아한 마음에 남편을 따라 현관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죠. 기가 막히게도 그곳엔 못마땅한 표정의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다들 여기 있지? 어? 나만 쏙 빼고 다들 모여 있는 거지?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애비만 부모고 애미는 부모도 아니라 이거야? 남들은 설날이라고 자식들도 다 집에 왔다는데 나만 혼자서 촬영하기 이게 뭐야? 어? 누가 명절이라고 반갑게 전화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은 내 전화도 일절 안 받더라. 다 차단했니? 어? 시모는 여전히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맹렬한 비난을 퍼붓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차갑게 대꾸했어요.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인 줄 아세요? 자식도 사람이에요. 날 위해 더 헌신해주고 진심으로 위해준 부모에게 자식 마음도 키우는 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다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한텐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짐승이어도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책임져준 배우자에게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너, 네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니? 어? 시한부 판정 받았던 인간이 지금껏 잘 버텼다고 해도 지금은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 그렇게 네 아버지 가고 나면 이제 남은 부모는 나 하나뿐일 텐데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래? 부모 버린 자식치고 잘 산다는 놈들 나 하나도 못 봤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저랑 성민이겠네요.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용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 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희는 어머니란 존재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요. 남편이 시모를 쫓아내려고 밀어냈습니다. 나중에 말하길 남편은 한 번은 얼굴 맞대고 냉정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시모가 찾아올 것 같아 문을 열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시모를 돌려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시모는 이번엔 뒤에 서 있던 절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에미 너 같은 여자로서 내가 불쌍하지도 않어? 너 이대로 나 내쫓으면 나중에 네 며느리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다. 원래 사람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법이야. 나 네 시엠이야. 저는 제 며느리가 생기면 어머님처럼 며느리를 종대하듯이 대하지 않을 거라서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제 남편 생각해서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어머님이 아버님 쫓아내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어머님을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솔직히 어른으로도 안 보였어요. 같은 여자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들의 수치인분이에요. 뭐, 수치? 네. 그런 어머니 우리 중 누구도 반기지 않으니까 더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오늘 내일 안 하고 지금 전보다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네 사람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아버님 건강 걱정 마시고 모쪼록 어머님 건강에만 신경 쓰며 사시길 바래요. 비록 저희는 어머니께 신경 써드리지 못하겠지만요. 그땐 저도 불쌍했던 과거의 시아버지 모습이 생각나 말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껏 자기 잘못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뻔뻔했던 시모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말이죠. 결국 시모는 기가 찬 듯 우릴 째려보더니 현관문을 발로 뻥 차고는 가버렸어요. 다행히 시아버진 그런 시모와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괜히 심려를 끼쳐드릴까 걱정되어 시아버지껜 시모가 다녀갔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서와 시동생에게만 이야기해줬더니
역시나 두 사람 또한 펄쩍 뛰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 뒤론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세 사람은 여전히 우애 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던 날, 동서가 시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언제까지나 저랑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 도와서 아버님 지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동서의 말에 시아버지부터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참 제 동서지만 배울 게 많고 착한 사람이었죠. 동선 평소 저에게 자신이 절 존경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저도 그런 동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비록 시아버지를 저와 남편이 모시고 살곤 있지만 동서와 시동생도 우리 못지않게 자주 찾아와 시아버지를 아주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께 주어진 기적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제 남동생 부부와 살고 계신 친정 부모님도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늘 시아버지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계세요. 또 몇 달에 한 번씩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와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 가시기도 하죠. 좋은 에너지는 모이면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잖니. 응원은 많은 사람이 할수록 긍정의 힘을 바라는 법이야. 사돈 어른 잘 모시렴. 착한 우리 딸. 우린 그저 네가 정말 기특하구나. 또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우애가 두터운 남편과 시동생을 보곤 남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하셨어요. 여태 소식 끊고 살고 있는 오빠가 떠오르셨던 거겠죠. 솔직히 저와 동생은 여전히 그런 오빠가 싫고 밉습니다. 부모님 또한 오빠를 다시 보고 사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한 핏줄이니 언젠간 오빠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먼저 진심 어린 용서를 비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네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시모 또한 그래도 제 남편의 어머니니 더는 마음을 악하게 써서 스스로의 삶을 더 망가뜨리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친정 오빠 시모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시겠어요? 그 두 사람은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고 쟁취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천운이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감히 돈으론 살 수도 없고 누군간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갖기 힘든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오빠 시모는 자신들의 손으로 그 귀중한 천운을 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자기 손으로 자신의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귀한 인연을 누군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연하게 누리기도 하고 누군간 평생에 걸려 한 사람 만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게 가족이건만 결국 제 오빠 시모는 스스로 그 천운을 외면하고 내쳐버린 셈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제 손으로 제 복을 걷어차는 일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귀적처럼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고 계신 거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에게 소중한 선물을 받은 30대 여자입니다. 만약 저에게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걸 꼽으라면 저는 첫째도 엄마, 둘째도 엄마를 말할 겁니다. 엄만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사랑을 나누는 법,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많은 걸 받았지만
엄마 무엇보다 빛나는 단 한 가지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그 선물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유독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애정을 표현하는데 약간 쑥스러워 하잖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매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셨습니다. 딸, 아침 먹은 설거지 네가 해둔 거니? 엄마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고생했겠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에이, 엄마 설거지 가지고 뭘요. 그런 거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한테 우리 딸은 제일 소중한 사람인걸. 그런 딸에게 아낌없이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엄만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늘 일러주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엄마를 보며 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경은아, 난 네가 이 다음에 커서 네 엄마같이 따뜻한 엄마가 되면 소원이 없겠구나.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항상 엄마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버지 말씀처럼 저도 엄마에게 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렇게나 친구 같던 엄마에게도 말 못할 비밀 하나쯤은 있다는 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우선 엄만 매년 여름이 되면 항상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드시지도 않고 촛불만 붙여두곤 하셨어요. 엄마, 촛농 다 떨어져요.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꼭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축하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기념해주고 싶네. 전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엄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한여름 피할 수 없는 더위같이 엄마의 알 수 없는 그리움은 매년 반복되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했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럴 때면 꼭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아요. 아빠도 통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만 바보 된 것 같고 답답해요. 엄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미안해, 경은아. 언젠가 때가 되면 엄마가 다 말해줄게. 지금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구나. 알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만 몰라도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상상병 환자처럼 있을 거면 그냥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엄만 차라리 찾아가서 만나라는 제 말에 별다른 대꾸도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땐 엄마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저 엄마의 외로움을 모른 척한 채 사랑만 듬뿍 받으며 어른이 되었답니다. 저는 진학을 앞두고 나름 오랫동안 결심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은 집에서 조금 멀리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해요. 거기 학교가 아웃풋도 좋고 장학금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취를 해보려고요. 뭐? 자취? 안 된다. 이제 겨우 20살이 부모랑 떨어져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밥은? 아프면? 또 위험하면? 그때 누가 옆에 있어줘? 하지만 뜻밖의 엄만 크게 화를 내시며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 결사반대하셨죠. 아마 그때가 엄마가 제일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신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취하는 걸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화를 내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집에 내려올게요. 요즘 대학가 근처에 CCTV도 많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 앞으로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같이 시간을 보낸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세월은 한순간이야. 어차피 너 시집 가면 평생 떨어져 살 텐데 얼마 안 남은 이 순간이라도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만 저와 떨어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해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진 당황스러워하는 절 말리시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대화를 중단시키셨죠. 결국 저의 자취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저는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 자취했으면 8시까지 잘 수 있었는데 통학하니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저 눈 밑에 다크서클 안 보여요? 어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엄마 눈엔 예쁘기만 하구만. 어여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가. 집에 일찍 일찍 들어오고. 엄만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하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그저 같이 사는 것에만 기뻐 보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저 회사 생활한 지도 6년 차인데 아직도 독립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모녀 싸움에 괜히 나까지 끼기 싫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네 엄마가 딸내미가 너무 좋아서 끼고 살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집에 사니까 돈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 물론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건 장점도 많았습니다. 집세, 공과금 나갈 걱정도 없고 부모님이 밥, 청소, 빨래까지 다 해주시니 전 여전히 철부지 막내딸처럼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쩌다 친구들과 만나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여전히 전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고 마음 편하게 연애 한 번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어요. 경은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 허락 없이 외박 한 번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너 혹시 부모님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아, 진짜 답답하다. 너희 엄마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남자친구들이 은근히 저희 엄마를 원망했지만 저도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연애한 것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남편은 같은 회사의 옆 부서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회사 복도에서 저를 보고 몇 개월 동안 죽자 사자 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엄마의 감시 속에서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에게 조금 모질게 대했어요. 좋아요. 제 덕씨 마음 알겠어요. 근데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저 우선 31인데도 집에서 독립은커녕 아직도 통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박이나 여행은 꿈도 못 꾼다는 소리죠. 어쩌다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제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경은 씨,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긴장했는데 그런 얘기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은 씨처럼 예쁘고 귀한 딸이라면 저라도 독립시키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경은 씨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늘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요. 남편은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는지 정말로 연애 기간 내내 늦지 않게 꼬박꼬박 절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어머님이 걱정하신다며 오히려 빨리 들어가 보라며 성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연애 중반까지도 부모님이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저희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요. 나도 20살 때부터 타지 생활에서 부모님이 늘 아쉬워하셨거든.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과 왕래를 편하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예 같이 사는 것과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난 당신이 결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계속 부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리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속 깊은 남편이다 보니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나중엔 강서방이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엄마, 나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재덕 씨랑 있을 땐 아무 말 안 하네? 이럴 때 보면 딸보다 예비 사이를 더 믿는 것 같다니까? 엄마가 널 독립시키지 않는 건 언젠가 정말로 독립시켜야 하는 날이 올 거라 아니까 그런 거야. 우리 강서방이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나이가 벌써 몇인데 엄마가 시집도 안 보내고 끼고 살 줄 알았어? 어, 엄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집 간다니까 너무 후를 보내버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결혼 전에 엄마 투닥투닥하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건 사실 진짜 서운해서라기보단 그동안 엄마 품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그걸 조금은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워서였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우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자칫했으면 인생의 가장 후회로 남을 뻔한 실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 종종 밖에서 엄마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 반찬 했는데 저번에 엄마가 먹고 싶다던 식당 가볼까요? 그 메뉴 아빤 싫어하셔서 엄마랑 저랑 둘이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딸, 요즘 엄마가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네. 계속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쓰리기까지 해. 그러니 밥은 나중에 먹자꾸나. 그때 엄만 자주 속이 답답하고 얹힌 것 같다며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몇 주 동안 계속 힘들어 하길래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큰 병원에서 위 내시경이나 CT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당장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저 위장약이나 처방받아서 나올 줄 알았던 저나 엄만 너무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모녀 사이의 긴 침묵을 깬 건 바로 엄마였어요. 그냥 약이나 좀 센 걸로 받아 먹으면 되지. 무슨 대학병원식이나 가. 아이, 난 무섭다 얘. 그냥 다른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을래. 아니야, 엄마.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당장 다음 주에 나랑 대학병원에 가봐요. 저는 계속 무섭다고 겁을 내는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죠. 수많은 검사 끝에 마침내 엄마를 괴롭게 했던 병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발견된 종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 특히 간과 림프절 전이도 확인됐었고요. 이 정도 진행된 걸 보면 이미 말기 위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보단 통증을 줄이고 가능한 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엄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나이 먹도록 엄마랑 붙어 살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자책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제일 마음이 편해 보이는 건 엄마였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내가 내일 당장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은아, 엄만 괜찮어. 엄만 지금까지 우리 딸이랑 네 아빠랑 함께 산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야. 여보, 당신도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이라고 탓하지 마. 우리 셋 이렇게 서로 아껴주며 산 것만으로도 난 진짜 행복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날도 웃으면서 살고 싶고 우리 울지 말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엄만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며
저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항상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엄마의 진심을 왜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와 전 아예 엄마 병실에 상주하며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강서방이 엄마 다 나으면 크루즈 여행 보내준대.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킹크랩도 사주고 다이아 반지까지 해줄 거래. 정말? 아휴, 우리 예비사일 봐서라도 엄마가 얼른 나아야겠네.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킹크랩도 먹으려면 엄마를 간병하느라 저와 남편은 약속했던 결혼까지 기약 없이 미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저희 엄마를 챙겨주곤 했어요. 부모님은 하루빨리 결혼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전 무조건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 계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그때 엄마의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엄마, 나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강서방이 그러는데 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대요. 샵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정말 아쉽다. 아니었으면 사진이라도 엄마 보여줬을 텐데. 그러게, 우리 딸 드레스 입은 거 정말 예뻤을 텐데.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아파서 우리 딸 결혼 준비도 못 해주고. 아니요,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엄마 얼른 나와서 나 결혼할 때 고운 한복도 입고 시어머니랑 같이 화촉도 밝혀줘야지. 어? 엄마, 내 말 듣고 있죠? 엄만 무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끝까지 씩씩하게 저희 가족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비록 저의 결혼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엄마만 계속 곁에 있어 주신다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 엄마 곁에만 있어야 한데도 좋았습니다.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계속 엄마 옆에만 있을까? 우리 요즘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갓난아이가 된 엄마를 돌보는 것 같아서 난 정말 좋은데 엄마도 좋죠?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우리 딸 결혼도 하고 드레스도 입고 아이도 낳아야지. 그래야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이렇게 계속 엄마 곁에만 있을래요. 나 결혼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텐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저의 간절한 외침을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만 보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끝끝내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어요.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마지막이라도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안 돼요. 이렇게 나 엄마 보낼 수 없어요. 나 살면서 단 한순간도 엄마랑 떨어져 산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워한 것처럼 난 이제 평생 엄마만 그리워하면서 살 텐데. 엄만 결국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 한 번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만큼 남모를 상처도 많았던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만 끝까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만질 수 없고 엄마 목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엄마 다정하게 눈을 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프지만 엄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혼자 울진 않는지 늘 지켜보고 있을 거 알아요. 저 늘 엄마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잘 살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비록 엄만 곁에 없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살아계실 엄마를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엄마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결혼식도 올렸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겠죠? 시부모님도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답니다. 세아가, 아니 경은아, 우리 앞으로 치모녀지간처럼 정답게 잘 살아보자. 사부인의 빈자리를 내가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 혼자라는 생각 안 들게 내가 항상 옆에서 도울게.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른절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셨죠. 남편에겐 큰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결혼을 일찍 하셔서 이미 동서 형님과 시조카까지 있었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언니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정말 든든한 동서이자 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동서, 결혼식 하자마자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바쁘지? 혹시 나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줘. 나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안 계셔서 엄청 막막했지 뭐야. 물론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셨지만 그래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길 때 있잖아. 사실 형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동서, 이거 내가 만든 반찬인데 혹시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가져다 먹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나도 어릴 때 먹은 엄마 음식을 눈대중으로 대충 따라해 본 거거든. 형님, 이거 딱 제 입맛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이랑 정말 비슷해요. 저 이거 다 가져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엄마 반찬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사이좋은 형님과 절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잘 맞냐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둘이 얼굴도 비슷하고 입맛까지 똑같네. 누가 보면 딱 자매인 줄 알겠어. 저도 동서를 보고 있으면 꼭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닮은 데가 많을까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하고 전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았답니다. 일단 얼굴이나 체형이 자매 수준으로 비슷했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도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형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번에 해주신 오이 무침이요.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양념으로 무치는 게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 아니면 다른 데선 못 먹어봤거든요. 정말? 그거 놀라운데? 나도 아주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방법이거든. 혹시 동서 어머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은 고향이신가? 아무튼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내가 레시피도 알려주고 오이 무침도 바로 해서 한 통 줄게. 형님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같은 여자끼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 나누고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서, 내가 얼마 전에 귀동냥으로 들은 말이 있는데 혹시 동서가 기분 나빠할까봐 티를 못 냈어. 자세한 거 묻지 않을게. 오늘은 남편 두고 우리 며느리들끼리 진하게 한잔 하자. 형님은 가끔 제가 남편과 싸우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엔 생맥주도 한 잔 사주시고 남편과 좋은 일이 있는 날엔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외식 상품권까지 보내주셨답니다. 형님은 그렇게 매 순간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사이좋은 저희 둘을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종종 싸우기도 한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들. 아니 내 딸들. 어머님, 복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걸요? 이렇게 친가족 같은 시댁 식구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더 많이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가끔은
하늘에서 엄마가 보내준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빌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련 없는 행복은 없는 건지 저는 결혼 3년 차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얘 둘째야, 일을 어쩌면 좋니? 글쎄 우리 큰며느리가 암이란다. 암. 어떻게 그 착한 애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건지. 그건 바로 형님의 암투병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미 암으로 엄마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더욱 충격이었고 무서웠답니다. 혹시 친언니 같은 형님마저 떠나보내야 할까봐 병원에 가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곧장 형님이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형님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했네요. 형님, 어떻게 그런 병이, 형님 안 돼요. 저 형님 못 보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당장이라도 형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처럼 엉엉 울었고, 형님은 그런 절 보며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내 빵 터져선 병원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아휴, 우리 마음 약한 동서 많이 놀랐구나. 근데 나 안 죽어. 나 괜찮아.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까지 할 필요도 없대. 그러니까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당장 죽는 줄 알겠네. 저, 정말요? 형님 그럼 괜찮으신 거래요? 약만 먹어도 된대요? 그렇대도 요즘엔 내시경으로도 절제술이 가능하대.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혹시 시기를 놓쳤으면 나 진짜 골로 갈 뻔했잖아. 그지? 형님은 놀란 절 달래주시려고 일부러 더 장난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비록 형님은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암은 암인지라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가 많았습니다. 형님은 다행스럽게도 입원 없이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조카들도 있고 야근이 많은 시숙님을 대신해 챙겨야 할 집안일도 많으신 것 같았어요. 전 그때 회사 휴직 상태였기에 부지런히 시숙님 댁을 오가며 형님을 챙겼습니다. 아휴, 동서 고생시킨다고 나 서방님한테 잔소리 듣겠다. 나 정말 괜찮으니까 이리 와서 우리 수다나 떨면서 놀자. 난 동서랑 수다 떨 때가 제일 재밌다니까. 이거 빨래만 마저 널고요, 형님. 형님 치료받고 와서 허리 굽히기가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이 젊은 아랫동서만 믿고 맡겨주세요. 하여간 고집 못 말려. 그래도 동서 덕분에 내가 많이 웃는다. 정말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누가 날 이렇게 도와주겠어.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그마저도 비슷할까 싶어 형님에게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형님을 돕던 어느 날, 마침 시댁에서 김장을 하신다기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도 형님은 댁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렸지만 형님은 계속 같이 돕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어머님, 동서, 저 빼고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그런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남편한테 집에서 애들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저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실 형님은 그때까지도 매운 양념이 된 김치를 먹을 수 없었는데 아마 아픈 몸이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돕고 싶어서 너스레를 떨며 도와주시려는 것이었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김장을 돕는 대신 타협안 한 가지를 내두셨어요. 그네 넌 매운 음식은 절대 금지니까 김치 맛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대신 와서 같이 수육이나 삶아 먹자꾸나. 어때? 형님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알겠다고 흔쾌히 답하셨고 결국 저희 셋이 모여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집안 남자들은 시댁 마당에 묻을 김장독 자리를 파고 있었고요. 형님, 저기 앉아 계세요. 괜히 매운 냄새라도 맡아서 탈나실까 저 걱정이에요.
아이고, 나 그 정도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진 마늘 좀 더 가져올까요? 아유, 오늘따라 정신 사납게 왜 이럴까? 재료 다 있으니까 넌 저 멀리 가 있거라. 아참, 둘째야. 수육 삶을 고긴 좀 사왔니? 그때 김장하러 시댁에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수육용 고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서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어떡해요? 저 정육점에 들른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너도 아침부터 시댁에 오느라 많이 바빴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제덕연대 사오라고 시키마. 어? 어머님, 동서. 그러면 제가 나갔다가 올까요? 저한테 일거리를 하나도 안 주시니까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형님은 얼른 나가서 수육고기를 사오겠다며 벌써 외투까지 챙겨 들었습니다. 아, 형님,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지금 손에 양념이 묻어서 그런데 제 지갑에 보시면 어머님이 고깃값으로 미리 주신 현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고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형님. 고맙긴. 저도 오늘 어머니께 고기 좀 얻어먹을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동서 지갑이 여기 있었나? 형님은 어렵지 않게 제 지갑을 찾고는 염치 없게 현금을 좀 가져가겠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곤 제 지갑을 딱 펼치자마자 형님은 갑자기 온몸이 굳더니 손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또, 동서, 이거, 이 사진 뭐야?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어디 갑자기 불편하신 거예요? 형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난스럽게 웃던 얼굴을 싹 지우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 누구야? 이거 동서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제 지갑엔 어릴 적 엄마 다정히 찍은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늘 그리운 엄마 얼굴을 언제든 꺼내보려고 넣어둔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님은 그 사진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사진이요? 그거 몇 년 전 돌아가신 저희 엄마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형님? 어머님이라고?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아, 성함 말이야. 서용숙이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형님? 설마 저희 엄마랑 아는 사이세요? 형님은 급기야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시어머니도 놀라서 형님께 달려갔어요. 큰애야, 아, 너 왜 그러니?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님은 형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며 부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분이 동서의 어머니일 수가 있어? 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형님? 이분이 저희 엄마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제발 말씀 좀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동서 어머니라던 이분이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동서의 엄마가 바로 우리 엄마라고. 저는 처음에 형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건지 걱정이 앞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왜 형님 엄마라는 거예요? 틀림없어. 우리 엄마 맞아.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얼굴을 잊겠어. 내가 평생 그리워한 얼굴인데. 형님은 급기야 사진을 안고 울기 시작했고 몹시 놀란 어머님과 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재차 따져 묻기만 했습니다. 나 9살 때 어머니와 헤어져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사진으로 엄마 얼굴을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또 보면서 살았어.
그러니 내가 엄마 머리, 엄마 표정만 봐도 알아보지. 아무리 옷차림이 달라지고 얼굴이 변했어도 틀림없이 우리 엄마야. 형님은 그러면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부터 할머니 반대가 엄청 심했대. 내 친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면 집안을 망칠 거라고 결혼 전부터 문전박대하시고 소금까지 뿌리셨대. 하지만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거지. 형님 말처럼 엄만 어렵게 결혼을 승낙받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셨지만 어머니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형님의 할머니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구박했다고 해요. 때리지만 않았지 밥도 안 주고 어디 외출도 못하게 하셨다네요. 전 엄마가 저희 아빠 초혼이 아니었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것에 또 두 번 놀랐습니다. 엄마가 집안에서 계속 구박을 받으니 우리 아버지란 사람도 엄마를 무시하고 괄시하기 시작했나 봐. 급기야 매일 바람까지 피우면서 엄마 마음에 큰 상처를 줬대. 결국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엄만 이혼을 결심하신 거지. 하지만 그 옛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하기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돈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던 엄만 결국 아이였던 형님을 시댁에 빼앗기고 옷 보따리 하나 지곤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난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매일같이 떠난 엄마를 욕을 했으니까. 근데 다 커서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 심지어 엄마 내 양육비라면서 어렵게 번 돈을 아버지께 보냈는데 아버진 그 돈을 술 먹고 여자 만나는데 다 써버렸지. 저는 그제야 엄마가 살아생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왜 그렇게 집착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만 이미 한 번 소중한 딸아이를 뺏긴 경험이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 저마저 잃게 될까봐 평생 그렇게 전전긍긍하신 거였고요. 딸아이인 형님을 빼앗기고 엄만 몇 번이고 시댁을 다시 찾아가 제발 딸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할머닌, 아니 그 고약한 양반은 집 앞에까지 찾아온 엄마에게 저주를 퍼부었어. 다시 또 찾아오면 날 고아원에 갖다 버리겠다고. 네가 자꾸 집에 찾아오면 부정 타서 우리 아버지도 죽고 엄마의 딸인 나도 죽을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하면서 내쫓았대. 엄만 혹시라도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결국 울며 불며 떠나고 만 거지.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 아픈 사연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산 엄마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형님과 제 나이를 따져보니 엄만 그렇게 9살이었던 첫째 아이를 뺏기고 쫓겨난 뒤 4년 뒤에 지금의 제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형님, 혹시 그럼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나 7월 25일이 생일이야. 세상에, 형님, 저희 엄마가 평생 7월 한여름만 되면 혼자 케이크까지 사다 두고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촛불까지 밝히셨어요. 그게 바로 형님이셨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평생 그리워하고 눈물 짓던 사람이, 엄마가 평생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형님과 저, 아니, 저와 언니는 비로소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 그래서 엄만 더 무서우셨을 거야. 진짜 엄마 때문에 부정 타서 내가 아픈 걸까봐. 내가 위험해질까봐. 엄만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딸아이를 두고 떠나왔으니 평생 얼마나 그리워하고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을까요? 전 엄마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전 그제야 엄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토록 따뜻했던 엄마,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줄 줄만 알았던 엄마. 하지만 엄마의 마음속에도 감춰진 비밀이 있었고 그 안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딸에 대한 애틋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야말로 엄마 앞에 죄인이야. 난 그 모든 사연을 알기 전까지 엄마를 원망했거든.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곤 역시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엄마를 미워했고. 근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매번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엄마가 너무나 밉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그리웠으니까. 형님은 엄마가 그리운 날이면 밤늦도록 대문 앞에 앉아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렸다고 해요. 자라면서도 입학식, 졸업식, 성년의 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빈자리에 가슴 아파했다네요. 형님, 아니 언니, 어떻게 그 그리움을 다 견디고 사셨어요? 엄마도 한평생 언니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많이 우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언니도 엄마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얼굴 한번 못 보고 헤어지게 돼서 어떡해요. 우리가 진작 만났더라면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진 세월을 다 내려놓고 가셨을 텐데. 형님과 전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어머니도 펑펑 울고 계셨죠. 엄마 돌아가실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 많이 아프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 위암이셨어요. 형님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엄마 마지막까지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귀한 딸을 둘이나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도 닮았길래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자매였다니. 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대체. 사부인이 하늘에서 널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런 인연을 다 만드셨나 보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이 모든 게 형님과 제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는 엄마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알게 된 저희 자매는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바로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언닌 이미 납골당에 도착하기 전부터 너무 많이 울고 있었어요. 저야 사연을 몰랐더라도 한평생 엄마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지만 언닌 늘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았을 테니까요. 엄마, 엄마 딸 고은이 이제야 왔어요. 9살 때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30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랜 시간 엄마를 미워했어요. 왜 날 떠났는지 엄마를 원망했네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나 없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지,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그게 이제야 느껴져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엄마. 저는 가만히 언니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 잠을 지켜보고 계실 엄마에게 부탁드렸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 엄마의 큰딸이었어요. 난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에게 자식은 오로지 나쁜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질투도 조금 나면서 한편으론 엄마에게 고마운 거 있죠. 언니 그렇게 오랫도록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줘서요.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이제 언니도 저도 다 알아요. 엄마가 저에게 왜 항상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도요. 이제 저희 엄마 몫까지 서로 아끼면서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엄마, 그 하늘에선 더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도 말고, 이제 정말로 편히 쉬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많이요. 평생을 사랑으로 절 낳고 길러주신 엄만 마지막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줄 든든한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 만난 언니 덕분에 저는 요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든든하네요. 요즘은 자매끼리 어딜 다닐 때마다 손까지 꼭 붙잡고 다닌다니까요. 아유, 어쩌면 동서지간이 사이가 저렇게 좋아. 난 진짜 친자매인 줄 알았다니까. 저희 정말 친자매 같아 보여요? 얼굴도 그렇게나 많이 닮았어요? 아유, 그럼 얼굴도 쏙 빼닮은 게 딱 봐도 자매 사이로 보이지. 요즘엔 어디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 동서지간 얘긴 들어봤어도 그댁 며느리들처럼 사이좋은 동서지간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장난기 많은 저희 언닌 가끔 이렇게 희한하게 닮은 동서지간인 척 하곤 한답니다. 또 어떤 날은 사실은 자매가 맞다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언니 덕분에 웃음이 더욱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웃음이 늘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친아버지십니다. 전 언니와 납골당에 다녀온 이후 아버지에게 언니와 만나게 된 사연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빠른 시일 내로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정말로 언니와 만나게 됐을 땐 가만히 언니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내 아내가 자네를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어쩌면 제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엄마 사연을 다 알게 된 이후론 친가와도 결혼하고 결혼 전까지 혼자 외롭게 지냈어요. 엄마를 그렇게나 괴롭힌 사람들하고 도저히 한 가족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아버진 언니가 외롭게 지냈던 이야기를 털어놓자 조심스럽게 언니를 안아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런 사연도 모르고 난 막연히 자네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미안하네. 내가 무심했어. 자넨, 넌 이제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아버진 사랑했던 아내가 주고 간 선물 같은 딸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린 비로소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형수님, 아니 처형. 이거 참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즘 자매들끼리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저 아주 질투나요. 저희 형도 두 자매 사이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며느리들이 둘만 단짝을 메고 다니니 아주 질투나. 이제 이 시민 끼워주지도 않는 거지? 아이, 그럴 리가요. 저희 전부 다 한 가족인데 우린 원팀이죠. 그죠, 형님? 아니, 언니? 그럼. 우리 전부 한 팀이지. 동서, 그리고 동생. 저희 자매는 온 가족의 질투와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답니다. 언니는 치료 경과가 좋아져 지금은 치료를 중단하고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건강에 신경 쓰면 곧 완치 판정까지 받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엔 저희 자매끼리 사진도 한 장 찍고 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들으면 약간 삐질 수도 있지만 엄마 사진 옆에 자매끼리 찍은 사진 한 장을 꼭 남기고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예쁘게 찍은 사진을 들고 곧장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나도 엄마 사진 옆에 내 사진을 둘 수 있게 됐네요. 엄마랑 나란히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지만 엄마의 분신 같은 동생과 찍은 사진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서로 지갑 속에 엄마 사진 한 장씩이랑 둘이 찍은 사진 한 장씩 가지고 다니려고요. 엄마가 보기에도 우리 둘 많이 닮았죠?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또 웃을 때 눈꼬리 접히는 것도 사소한 말투 하나까지도 가끔은 거울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 이제 외롭지 않게 언니랑 함께 할게요. 엄마에게 받은 그 많은 사랑 이젠 언니와 함께 나눌게요.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시고
하늘에선 웃고만 계셔주세요. 늘 그랬듯이 저희 자매 따뜻하게 바라만 주세요. 이렇게 엄마의 오랜 비밀 이야기는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처럼 또 누군가에겐 운명처럼 이어진 이 인연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네요.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다시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우리 자매는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 볼게요. 제 이야기가 듣기 좋으셨다면 부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갈 큰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